진격한다! 모두 진격하라!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하였느냐? 허허허, 여봐라! 철퇴를 준비하거라! 한반도와 만주 지역을 호령했던 700년 역사의 대제국이 있습니다. 광활한 영토를 개척하고 수많은 전투에서 승리하며 동아시아의 강자로 군림했던 나라죠. 중국의 거대한 통일 제국 수나라가 무려 113만 대군을 동원해 침공했지만 결국 패퇴할 수밖에 없었던 나라입니다. 이 전투에서 수나라는 단 한 번의 전투로 30만 병력을 잃었고 이 패배는 수나라 멸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죠. 당시 세계 최강의 군사력을 자랑하던 제국을 무너뜨린 이 나라의 힘은 과연 어디서 나왔던 걸까요? 기원전 37년 압록강 유역의 작은 부족 연합에서 시작된 이 나라는 70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존속하며 한반도 역사상 가장 넓은 영토를 차지했습니다. 최전성기에는 만주 전역과 한반도 중부, 심지어 연해주 일부까지 지배했죠. 독자적인 연호를 사용하고 천하의 중심이라는 자부심을 가졌던 이 나라는 중국과 대등한 관계를 유지하며 동아시아 국제 질서의 한 축을 담당했습니다. 그들의 문화는 일본에까지 전파되어 고대 일본 문명 형성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고요. 하지만 이 강대국도 결국 내부의 분열과 외부의 압박을 이겨내지 못하고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연이은 전쟁으로 국력이 약해진 상황에서 지배층의 권력 다툼이 시작되었고 이 틈을 타고 들어온 나당 연합군의 공격을 막아내지 못했죠. 하지만 멸망 이후에도 그들의 유민들은 곳곳에서 부흥운동을 일으키며 나라를 되찾으려 했습니다. 오늘은 동아시아의 강자로 군림했던 고구려 700년 역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압록강 유역의 졸본 지역은 산간지대로 농사짓기에 적합하지 않았습니다. 평지가 부족해서 농사를 지어도 식량이 넉넉하지 못했죠. 이런 환경적 제약 때문에 고구려 사람들은 일찍부터 주변 부족을 약탈하며 생계를 유지하는 독특한 경제 활동을 펼쳤습니다. 집집마다 경이라는 창고를 만들어 곡식을 저장했고 부족한 식량을 채우기 위해 끊임없이 주변 지역으로 진출했죠. 이러한 환경은 고구려를 전사의 나라로 만들었습니다. 생존을 위해서는 강력한 군사력이 필수였고 더 넓은 평야지대를 차지하기 위한 정복 활동은 국가의 숙명이 되었죠. 기원전 37년 주몽이 부여 계통의 이주민과 압록강 유역의 토착 세력을 결합하여 고구려를 건국했을 때부터 이 나라의 운명은 정해졌던 겁니다. 고구려는 부여처럼 5개의 부족이 연합한 연맹 왕국으로 출발했습니다. 계루부, 전로부, 소노부, 관노부, 순노부가 각자의 주민과 영역을 다스렸죠. 계루부 출신의 고씨가 왕위를 계승했고 왕 아래에는 상가, 고추가, 대로, 패자 같은 제가들이 있었습니다. 각 부족의 대가들은 나라의 중대한 일을 제가회의를 통해 합의로 결정했는데 이 회의의 수장을 대대로 또는 망리지라고 불렀죠. 사회 기강을 유지하기 위한 법률도 엄격했습니다. 도둑질한 자는 물건값의 12배를 배상해야 하는 일책 12법이 적용되었죠. 부여와 동일한 법률이었습니다. 반역을 꾀하거나 반란을 일으킨 자는 파형에 처한 뒤 목을 베었고 그 가족들은 노비로 삼았습니다. 죄가 있는 제가들도 의논 후 사형에 처하고 가족을 노비로 만들었죠. 생존을 위해 끊임없이 싸워야 했던 고구려에서는 강력한 사회 통제가 필수적이었던 겁니다. 고구려 사람들의 독특한 풍습도 눈여겨볼 만합니다. 형이 죽으면 형수를 아내로 삼는 서취수혼 풍습이 있었는데 이는 부여와 동일한 관습이었죠. 또한 신랑이 혼인 후 신부의 집에 작은 집을 짓고 생활하다가 자식이 성장하면 본가로 돌아가는 서욱제라는 제도도 있었습니다. 일종의 대릴사위 제도였던 거죠. 이런 풍습들은
부족 연합 사회의 특성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종교적으로는 건국 시조 주몽과 그의 어머니 유화 부인을 섬겼습니다. 국내성에서 동쪽으로 17km 떨어진 산중턱에 위치한 국동대혈이라는 동굴에서 제사를 지냈죠. 추수가 끝나는 10월에는 동맹이라는 제천 행사를 열었습니다. 하늘의 풍요를 기원하는 동시에 온 나라 사람들이 음식을 나누고 노래와 춤을 즐기며 화합하는 자리였죠. 이러한 제천 행사는 부족 연합체의 결속을 다지는 중요한 행사였습니다. 1세기 초 유리왕 때 고구려는 중요한 전환점을 맞이합니다. 수도를 졸본에서 국내성으로 옮기며 본격적인 영토 확장에 나섰죠. 더 넓은 평야지대를 확보하기 위한 전략적 선택이었습니다. 국내성은 압록강 중류 지역에 위치해 있어 남쪽과 북쪽으로 진출하기에 유리한 지리적 조건을 갖추고 있었죠. 1세기 후반 태조왕은 옥저를 정복하여 청천강 유역까지 세력을 확장했습니다. 현도군을 공격하여 요동 지역으로도 진출했죠. 한반도와 만주 지역에서 가장 먼저 고대 국가 체제를 갖춘 고구려는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특히 게르부 고씨에게 왕위 독점 세습이 이루어지면서 중앙 집권적 고대 국가로의 기틀을 마련했죠. 2세기 후반 고국 천왕 때는 더욱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부자 상속 왕위의 계승을 확립하며 왕권을 강화했죠. 부족적 성격의 오부는 행정적 성격의 부로 정착되었고 각 부의 지배자들은 중앙 귀족으로 편입되었습니다. 연맹 왕국에서 중앙 집권 국가로의 전환이 이루어진 겁니다. 이 시기에 고국 천왕은 을파소를 제상으로 임명하고 진대법을 실시했습니다. 국가가 봄에 백성들에게 곡식을 빌려주었다가 추수 후에 갚게 하는 제도였죠. 이는 농민 몰락을 방지하고 국가 재정과 국방력을 유지하기 위한 정책이었습니다. 동시에 귀족 세력이 지나치게 커지는 것을 막는 효과도 있었죠. 백성들 대부분은 자영농이었지만 생활이 불안정해 노비로 전락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이런 제도가 필요했던 겁니다. 하지만 고구려의 성장이 순탄하기만 했던 건 아닙니다. 3세기 중반 동천왕 때 중국 위나라의 장수 관구검이 침입했죠. 수도 국내성이 함락되고 왕이 피난을 가는 등 큰 위기를 맞았습니다. 고구려의 세력은 크게 위축되었고 회복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걸렸죠. 그러나 4세기 초 미천왕 때 고구려는 다시 일어섰습니다. 중국이 오후 16국 시대의 혼란에 빠진 틈을 타서 압록강 하류의 서안평을 점령했죠. 이어서 낙랑군과 대방군을 정복하며 중국 군현 세력을 한반도에서 완전히 몰아냈습니다. 대동강 유역을 확보한 미천왕은 요동으로도 세력을 확대하며 전현과 대립했죠. 고구려는 다시 강대국으로 발돋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4세기 중엽 고국원왕 때 또다시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전현의 모용황이 침략하여 수도 국내성이 함락되었고 미천왕의 능이 도굴당하는 치욕을 겪었죠. 설상가상으로 남쪽에서는 백제 근초고왕이 공격해왔습니다. 평양성 전투에서 고국원왕이 백제군의 화살에 맞아 전사하는 비극이 벌어졌죠. 고구려는 존립의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런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즉위한 소수림왕은 내부 체제 정비에 집중했습니다. 4세기 후반 중국 전진에서 온 승려 순도를 통해 불교를 수용했죠. 왕이 곧 부처라는 왕죽불 사상을 내세워 왕권을 강화하고 지방 세력을 통합했습니다. 수도의 최고 교육기관인 태학을 설립하여 유교 경전과 역사를 가르치며 인재를 양성했죠. 소수림왕의 가장 중요한 업적은 율령 반포였습니다. 율은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형법이고 령은 행정체계를 바로잡기 위한 법령이었죠. 이를 통해 고구려는 체계적인 법률 체계를 갖춘 중앙집권 국가로 거듭났습니다. 소수림왕의 개혁은 이후 고구려가 대제국으로 성장하는 기반이 되었죠. 소수림왕의 체제 정비를 바탕으로 4세기 말 즉위한 광개토대왕은 본격적인 정복 활동에 나섰습니다. 중국이 위진 남북조 시대의 혼란에 빠져 있던 시기를 절묘하게 활용했죠. 서북쪽으로는 후연과 거란을 격파했습니다. 동쪽으로는 숙신과 동부여를 굴복시켰죠. 그 결과 요동지방을 포함한 만주 남부 전역과 두만강 하류 유역까지 차지했습니다.
남쪽으로도 팽창했습니다. 한강 유역을 차지하고 있던 백제를 공격하여 한강 이북 지역을 빼앗았죠. 신라 내물왕의 요청을 받아들여 신라에 침입한 왜를 물리쳤습니다. 왜와 우호 관계에 있던 금관가야도 공격했죠. 경주 호우총에서 발견된 호우명 그릇은 광개토대왕의 신라 구원 사실을 증명하는 중요한 유물입니다. 이를 통해 고구려의 신라에 대한 영향력이 크게 확대되었음을 알 수 있죠. 광개토대왕은 광활한 영토 확장의 결과로 만주와 한반도 중부에 걸친 대제국을 건설했습니다. 영락이라는 독자적인 연호를 사용하며 강력한 왕권과 자주성을 표현했죠. 중국과 대등한 천하의 중심이라는 자부심을 가졌던 겁니다. 광개토 대왕의 업적은 중국 집안에 세워진 광개토 대왕비에 상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광개토 대왕의 아들 장수왕은 아버지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 414년 광개토 대왕비를 건립했습니다. 높이 6.39m에 달하는 이 거대한 비석에는 고구려의 건국 신화와 광개토 대왕의 영토 확장, 왜군 격퇴에 대한 내용이 새겨져 있죠. 1175자에 달하는 비문은 고구려사 연구의 가장 중요한 사료입니다. 장수왕은 79년이라는 긴 기간 동안 재위하며 고구려를 최전성기로 이끌었습니다. 중국이 남조와 북조로 분열된 상황을 교묘하게 이용했죠. 양쪽 모두와 외교 관계를 맺으며 실리를 추구하는 등거리 외교를 펼쳤습니다. 이를 통해 중국의 견제를 최소화하면서 내부 개혁과 남진 정책에 집중할 수 있었죠. 427년 장수왕은 수도를 국내성에서 평양으로 옮겼습니다. 국내성을 기반으로 한 귀족 세력을 약화시키고 백제와 신라를 효과적으로 압박하기 위한 전략적 선택이었죠. 평양은 한반도 중부로 진출하기에 훨씬 유리한 지리적 위치에 있었습니다. 천도 후 장수왕은 평양에 안악공이라는 웅장한 궁궐을 건설했죠. 평양 천도 이후 설립된 것으로 추정되는 경당은 지방 교육기관이었습니다. 청소년들에게 한학과 무술을 가르쳤죠. 태학이 수도의 귀족 자제들을 위한 교육기관이었다면 경당은 지방의 평민 자제들도 교육받을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이를 통해 고구려는 광범위한 인재를 양성할 수 있었죠. 475년 장수왕은 백제를 대대적으로 공격했습니다. 3만 대군을 이끌고 백제의 수도 한성을 포위했죠. 계로왕은 성을 빠져나가려다 잡혀 죽임을 당했고 한성은 함락되었습니다. 백제는 웅진으로 천도하며 큰 타격을 입었죠. 고구려는 이를 통해 남한강 유역으로 진출하며 아산만에서 충주, 경북 동해안을 연결하는 광대한 지역까지 영토를 확장했습니다. 충주 고구려비는 장수왕 때 세워진 것으로 추정되는 비석입니다. 국내에 유일하게 남아있는 고구려 비석이죠. 이 비석을 통해 고구려가 남한강 유역까지 진출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신라를 동의로 표현하고 신라왕을 매금이라고 부른 것을 통해 당시 고구려와 신라의 상하 관계를 짐작할 수 있죠. 장수왕의 남진 정책은 백제와 신라를 크게 위축시켰습니다. 백제는 한성에서 웅진으로 천도하며 방어 태세를 갖추었죠. 신라는 고구려의 간섭에서 벗어나고자 했고요. 결국 433년 백제와 신라는 나제 동맹을 맺어 고구려에 대응했습니다. 475년 한성이 함락된 후 나제 동맹은 더욱 강화되었죠. 고구려는 백제의 신라와 일진일퇴를 거듭하며 최대 영토를 확보했고 광개토 대왕과 장수왕의 업적을 통해 전성기를 구가했습니다. 5세기의 만주와 한반도 중부에 이르는 강대국으로 성장한 고구려는 강한 자부심을 가졌습니다. 왕을 태왕이라 부르고 독자적인 연호를 사용했죠. 고구려를 천하의 중심, 중국과 대등한 나라로 인식했던 겁니다. 이런 자부심은 고구려 문화 곳곳에서 드러납니다. 고구려의 정치체제는 왕족인 계루부 고씨를 비롯한 오부 출신 귀족들이 주도했습니다. 대로가 국정을 총괄했고 관리들을 관등으로 나누어 국정을 운영했죠. 행정구역은 수도와 지방으로 나뉘었고 지방에는 욕사를 파견하여 행정과 군사 업무를 담당하게 했습니다. 중앙 집권적 지배체제가 확립된 겁니다. 문화가 발달하고
중앙 집권 체제가 발전하면서 역사서 편찬도 활발히 이루어졌습니다. 일찍이 육이라는 역사서가 편찬되었는데 안타깝게도 현재는 전하지 않죠. 영양왕 때 이문진이 육이 100권을 간추려 신집 5권을 편찬했습니다. 역사 편찬을 통해 국가 정체성을 확립하고 왕권을 강화하려 했던 겁니다. 고구려의 무덤 문화는 시대에 따라 변화했습니다. 초기에는 돌무지 무덤을 만들었죠. 돌을 쌓아 올려 만든 무덤으로 청동기 시대부터 이어진 전통이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장군총인데 중국 집안에 있는 7층의 계단식 돌무지 무덤입니다. 둘레돌 호석이 둘러져 있고 무덤 옆에 딸린 무덤인 배총을 가지고 있다는 특징이 있죠. 고구려 후기에는 굴식 돌방 무덤을 만들었습니다. 돌을 이용해 외부에서 이어지는 통로와 방을 만들고 방 안에 너를 안치한 뒤 그 위를 흙으로 덮어 봉분을 만든 무덤이죠. 주로 만주 집안, 평안도, 용강, 황해도 안악 등지에 분포되어 있습니다. 강서대묘, 무용총, 각저총 등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굴식 돌방 무덤은 모주림 천장 구조라는 독특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천장을 만들 때 점차 모서리를 좁혀가며 쌓아 올리는 방식이죠. 이런 구조는 고구려 건축 기술의 우수성을 보여줍니다. 고구려 사람들은 현세 생활이 사후 세계에도 이어진다고 믿었기 때문에 시신과 함께 껴묵거리를 묻었고 무덤 내부에 벽화를 그렸습니다. 고구려 고분 벽화는 매우 다양하고 화려합니다. 강서대묘의 사신도가 대표적인데 죽은 자의 사후 세계를 지켜준다는 도교의 방위신을 그린 그림이죠. 동쪽은 청룡, 서쪽은 백호, 남쪽은 주작, 북쪽은 현무를 상징합니다. 무용총의 무용도는 춤추는 사람들을 그린 것이고 각저총의 씨름도는 씨름하는 장면을 생생하게 표현했죠. 고분 벽화의 사신도에서 알 수 있듯이 삼국시대에는 불교뿐만 아니라 도교 문화도 수용되었습니다. 주로 귀족 사회를 중심으로 퍼졌죠. 도교는 산천숭배나 신선사상과 결합하여 불로장생과 복을 추구했습니다. 후에 연개소문은 불교 세력을 견제하기 위해 국왕에게 도교의 수입과 융성을 거의했고 도교는 한때 국가 종교의 주도적 지위에 올라가기도 했죠. 고구려는 주변 국가와 활발하게 교류하며 다양한 문화를 수용하고 전파했습니다. 고구려 고분 벽화에는 중국 신화에 등장하는 신이나 동물의 모습이 그려져 있고 중국 수화당의 궁중에서는 고구려 음악이 연주되었습니다. 연회에서는 고구려 무용으로 흥을 돋우었죠. 서역과도 활발히 교류했는데 고구려 고분 벽화에 서역인이 등장하고 서역의 궁전 벽화에는 고구려 사신이 그려져 있습니다. 고구려 건축도 상당히 발달했습니다. 장수왕 때 평양에 세운 궁궐 안악궁이 대표적인 예죠. 안악삼 호분의 벽화를 통해 고구려의 가옥 형태를 추정할 수 있습니다. 불상 제작 기술도 뛰어났는데 금동연 가7년명 열의 입상이 가장 대표적입니다. 불상 뒷면의 명문을 통해 고구려 불상임을 확인할 수 있죠. 고구려는 일본의 다양한 문화를 전파했습니다. 7세기 초 승려 담징이 일본의 종이와 먹의 제조법을 전했고 호류사 금당 벽화를 남겼죠. 승려 해자는 일본 쇼토쿠 태자의 스승으로 활동했습니다. 일본 다카마스 고분 벽화가 고구려 수산리 고분 벽화와 유사한 것을 보면 고구려 문화가 일본에 미친 영향을 짐작할 수 있죠. 이렇게 활발한 영토 확장과 독자적 문화를 꽃피우며 강대국으로 성장했던 고구려는 6세기 중반부터 변화를 맞이합니다. 551년 신라 진흥왕과 백제 성왕이 연합하여 한강 유역을 공격했죠. 백제가 하류 지역을, 신라가 상류 지역을 차지했습니다. 그런데 553년 신라가 백제를 배신하고 한강 하류까지 빼앗아 버렸죠. 고구려는 한강 유역을 완전히 상실하며 세력이 위축되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중국의 통일이었습니다. 589년 수나라가 중국을 통일하며 세력을 팽창시키자 동아시아의 정세가 크게 변했죠. 수나라는 강력한 군사력을 바탕으로 주변 국가들을 압박했습니다. 고구려는 위협을 느끼고 북방 유목민족 돌궐과 연합하여 대응했죠.
백제와도 동맹을 맺어 신라에 대항했습니다. 국제관계는 고구려, 백제, 외, 돌고래 남북 세력과 신라, 수당의 동서 세력으로 나뉘었습니다. 수 문제는 고구려에 국서를 보내 복속을 강요했습니다. 하지만 영양왕은 이를 거절했고 598년 오히려 요서 지방을 선제 공격했죠. 수나라는 이에 대한 반격으로 30만 대군을 보내 고구려를 침략했습니다. 하지만 군량미 수송이 중단되고 홍수와 태풍 같은 자연재해로 인해 성과 없이 퇴각해야만 했죠. 수 문제의 뒤를 이은 양제는 더욱 대대적인 침공을 감행했습니다. 612년 무려 113만 명이 넘는 대군을 동원했죠. 세계 역사상 유례없는 규모였습니다. 수양제는 요동성을 공격했지만 고구려는 강력하게 저항했습니다. 성이 좀처럼 함락되지 않자 수양제는 별동대를 편성했죠. 우중문 등이 30만 명의 병력을 이끌고 평양을 직접 공격하게 한 겁니다. 이때 고구려의 을지문덕 장군이 나섰습니다. 평양으로 가는 길목에서 보급을 차단했고 퇴각하는 수나라 군대를 청천 강인 살수에서 크게 격파했죠. 살수 대첩입니다. 30만 별동대 중에서 살아 돌아간 병력은 2,700명에 불과했습니다. 세계 전쟁사에서도 손꼽히는 대승이었죠. 이후에도 수나라는 여러 차례 고구려를 침략했지만 모두 실패했고 결국 내부 반란으로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수에 이어 중국을 통일한 당나라는 처음에는 고구려와 친선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국내 정치가 안정되자 중국 중심의 국제 질서를 확립하려 했죠. 돌궐을 제압한 후 고구려를 압박하는 등 주변 국가에 대한 팽창 정책을 적극 추진했습니다. 고구려는 당의 침입에 대비하여 국경선에 천리장성을 쌓고 군사력을 강화했죠. 당의 위협이 고조되는 가운데 642년 고구려에서 정변이 일어났습니다. 연개소문이 정변을 일으켜 권력을 장악한 겁니다. 영유왕을 죽이고 보장왕을 왕으로 세웠죠. 연개소문은 대망리지라는 최고 관직에 올라 실권을 장악했습니다. 당과 신라에 대해 강경한 대외 정책을 펼쳤죠. 645년 당 태종은 연개소문의 정변과 고구려의 신라 공격을 구실로 대군을 이끌고 침략에 나섰습니다. 요하를 건너 요동성과 백암성 등을 함락시켰죠. 안시성을 포위하고 공격했습니다. 하지만 안시성 사람들이 단결하여 당의 공격을 막아냈습니다. 3개월간의 공격에도 성이 함락되지 않자 당 태종은 퇴각할 수밖에 없었죠. 당은 이후에도 여러 차례 고구려를 침략했지만 고구려는 성을 이용한 방어 전술과 강력한 군사력으로 막아냈습니다. 수하당의 연이은 공격을 견뎌낸 고구려의 힘은 대단한 것이었죠. 하지만 오랜 전쟁은 고구려의 국력을 서서히 약화시켰습니다. 김춘추는 당으로 건너가 나당 동맹을 체결했습니다. 여러 차례 고구려 정복에 실패했던 당 태종은 신라의 도움을 받아 고구려를 다시 공략하려 했고 제의를 받아들였죠. 백제와 고구려를 정벌하기 위한 나당 동맹이 성사된 겁니다. 660년 나당 연합군은 먼저 백제를 공격했습니다. 백제군은 백강 전투에서 소정방이 이끄는 당군에게 패했고 황산벌에서 계백의 결사대마저 김유신의 신라군에 패배했죠. 수도 사비성이 함락되고 의자왕이 항복하면서 백제는 멸망했습니다. 678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진 겁니다. 백제를 멸망시킨 나당 연합군은 그 여세를 몰아 고구려 공격에 나섰습니다. 고구려는 오랜 전쟁으로 국력이 약해진 상태였지만 연개소문의 지휘 아래 잘 방어했죠. 하지만 666년 연개소문이 사망하자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그의 세 아들이 후계자 계승을 둘러싸고 권력 다툼을 벌인 겁니다. 장남 남생이 대망리지 자리를 계승했지만 동생 남건과 남산이 반발했습니다. 남건과 남산이 남생을 제거하려 하자 남생은 국내성으로 도망갔죠. 결국 남생은 당에 투항했고 고구려 침공의 길잡이가 되었습니다. 정권의 구심점이 약해지자 귀족 세력과 지방 세력이 분열하며 정치 혼란이 가중되었죠. 당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668년 대대적인 공격을 감행했죠. 나당 연합군은 고구려의 성들을 차례로 무너뜨렸고 결국 평양성이 함락되었습니다.
보장왕이 항복하면서 고구려는 700년 역사에 막을 내렸습니다. 고구려가 멸망한 후에도 그들의 유민들은 나라를 되찾기 위한 부흥운동을 일으켰습니다. 건모자문 오골성을 중심으로 부흥운동을 시작했고 안승을 왕으로 추대하여 한성을 근거지로 삼았죠. 신라는 고구려 부흥운동을 지원했습니다. 당의 한반도 전체 지배 의도를 파악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안승과 건모잠 사이에 갈등이 생겼고 건모잠이 피살되면서 부흥운동은 약화되었습니다. 안승은 신라에 투항했고 신라는 그를 금마저에 정착시켜 보덕국을 세우게 했죠. 고구려의 전통을 이어가려는 시도였습니다. 하지만 당의 공세가 거세지고 지도층의 분열이 계속되면서 고구려 부흥운동은 결국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700년 동아시아를 호령했던 고구려의 역사를 돌이켜보면 여러 생각이 교차하네요. 험준한 산간 지역에서 시작해 만주와 한반도 중부를 아우르는 대제국을 건설했던 그들의 에너지는 정말 대단했던 거죠. 세계 최강의 군사력을 자랑하던 수나라 113만 대군을 물리치고 당나라의 침공을 수십 년간 막아낸 저력은 오늘날에도 경탄을 자아냅니다. 광개토 대왕과 장수왕 시대 고구려는 동아시아의 패자였습니다. 독자적인 연호를 사용하며 천하의 중심이라는 자부심을 가졌고 중국과 대등한 관계를 유지했죠. 그들의 문화는 일본에까지 전파되어 고대 동아시아 문명 형성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고분벽화에 담긴 영동적인 생명력과 예술성은 지금 봐도 놀랍고요. 하지만 강대국도 영원할 수는 없었던 거네요. 6세기 중반 한강 유역을 상실하면서 세력이 위축되기 시작했고 7세기 수당의 끊임없는 침공은 국력을 소진시켰습니다. 무엇보다 연개 소문 사후 지배층의 권력 다툼이 결정타였죠. 아무리 강력한 나라도 내부가 분열되면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역사의 교훈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고구려 멸망 후 그들의 유민들이 곳곳에서 부흥운동을 일으킨 것은 의미 깊습니다. 비록 실패로 끝났지만 나라를 되찾으려는 의지는 이후 발해 건국으로 이어졌죠. 698년 대조영이 세운 발해는 고구려 계승 의식을 가지고 만주 지역에 새로운 국가를 건설했습니다. 고구려의 역사와 문화는 그렇게 이어졌던 겁니다. 개인적으로 고구려의 역사에서 가장 인상 깊은 부분은 을지문덕의 살수대첩이 아닐까 싶네요. 113만 대군을 동원한 수나라의 침공에 맞서 30만 별동대를 거의 전멸시킨 전술적 승리는 세계 전쟁사에서도 보기 드문 사례거든요. 소수의 병력으로 대군을 물리친 지혜와 용기, 그리고 나라를 지키려는 의지가 만들어낸 결과였죠. 고구려가 700년간 존속할 수 있었던 힘은 무엇이었을까요? 척박한 환경에서 살아남기 위해 끊임없이 확장했던 진취적 기상, 강력한 군사력을 바탕으로 한 영토 확장, 소수림왕의 체제 정비와 같은 내부 개혁, 그리고 무엇보다 나라를 지키려는 백성들의 의지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안시성 전투에서 보여준 성민들의 단결력이 그것을 증명하죠. 동시에 고구려의 멸망은 아무리 강한 나라도 내부 분열 앞에서는 무너질 수 있다는 교훈을 줍니다. 연개 소문 사후 세 아들의 권력 다툼이 나라 전체를 파국으로 몰고 간 거죠. 개인의 권력욕이 국가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비극적 사례입니다. 만약 그들이 단합했다면 고구려의 운명도 달라졌을지 모르죠. 700년 동아시아를 호령했던 고구려는 이제 역사 속에만 존재하지만 그들이 남긴 유산은 여전히 우리 곁에 있습니다. 광개토 대왕비는 고구려의 웅대한 기상을 전해주고 고분벽화는 그들의 생생한 삶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안시성 전투와 살수 대첩은 용기와 지혜의 상징으로 기억되죠. 고구려의 역사는 끝났지만 그들의 정신은 면면이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오늘은 만주와 한반도를 호령했던 700년 고구려의 역사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